유자사케 사오라고 그래. 과학선생님이 돈 준다고 유자사케 꼭. 유자사케 2병 부탁한다. 내가 꼭 돈 준다고. 왜냐면 그게 아마 2병밖에 못 살 건데.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최고야. 너무 맛있어. 이거 되게 잘해요. 사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티에 맛. 그냥 약간 유자 에이드 같은 맛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B번에 보시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건 이제 항상 일정한 상태를 뭐 한다? 유지하려는 성질 이제 항상성인데, 항상성을 유지할 때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피드백이나 기량작용, 요걸 통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따가도 뭐 문제 풀 시간이 있으면 풀어볼 텐데,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피드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게 이런 것도 있잖아.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었다고 쳐봐. 알죠?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겼을 때 이 생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걸 보통 우리가 피드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종류가 2개 있어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때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원인을 뭐 하는 경우도 있냐면 억제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촉진하면 보통 우리가 양성 피드백 이렇게 부르고, 억제하면 이제 음성 피드백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근데 호르몬은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양성 피드백이 아니고 다 음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정도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뭐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아예 없어. 그래서 다 음성 피드백이다. 근데 이게 이제 언뜻 머릿속에 잘 안 나오면 화장실 변기가 딱 피드백이거든. 화장실 변기를 보면 이렇게 물이 쫙, 똥 싸면 물이 쫙 나가잖아. 그지? 그 물이 나가면 거기에 이렇게 부표 같은 게 있거든? 부표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뜨는 플라스틱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아, 아니에요? 이 통 안에. 그래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 그럼 변기에 물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차. 근데 요 물이 그러면 변기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뭐 하게 해야 돼?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생겨서 뭐 예를 들면 색깔은 여러 개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표가 보통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똥을 싸고 물을 싹 내리잖아. 그러면 이게 얘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이 빠지니까 이게 뜨는 게 아니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탁 열려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 그럼 물이 쏟아져 나오면 물이 점점 차잖아. 그럼 물 때문에 이 부표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뜨는 거야 점점. 그럼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똥 싼 거. 아니, 원인이 물이 차는 게 원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물이 차는 것 때문에 부표가 뭐 하기 시작해? 뜨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부표가 뜨다 보면 이 물이 나오는 원인이 된 이 구멍을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쓰면서 뭐야? 막아. 그러니까는 물이 뜨는 원인에 의해서 부표가 뜨는 거잖아. 근데 그 결과 원인을 뭐 하는 거야? 막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도 똑같이 그런 작용이 뭐 한다? 그런 작용이 이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큰 틀처럼 외워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옆 페이지에서는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간내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TRH, 아까 없었던 TR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쟤는 뭘 줄인 말이냐 하면 TSH의 RH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런. 방출이 영어로 최소한 R로 시작하는 건데 뭔지는 알지? 방출하다 이런 의미. 릴리스 뭐 이런 거 알잖아. 그죠? 개무시게. 그래서 이제 요거 줄여서 TRH 이렇게. 알지?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오면 TRH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면 그 호르몬이 뭐를 자극한다? 뇌하추의 전엽을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뇌하추의 전엽에서 호르몬 신호가 왔으니까 뭐냐면 TSH라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호르몬이 누굴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뭐가 나온다? 티록신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티록신이 이제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체세포의 물질 대사를 이렇게 막 촉진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영원히 촉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 추우면 추울 때에 그 과정을 촉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추울 때 체온이 낮아 있는데 이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체온이 쭉 뭐 하게 돼. 올라가면 더 이상 뭐가 분비가 되면 안 돼.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그때 이 과다한 티록신이 뭐 하는 거야? 피드백 작용을 일으켜서 간내의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전엽을 뭐 하게 되면 자극하게 되면 TRH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TSH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갑상샘이 자극을 안 받으니까 티록신의 수치가 뭐 한다? 떨어지게 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제 이상한 짓을 해볼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게 잘못됐다고 쳐봐. 시상하부가. 알았지? 시상하부가 어떤 고장이 났다고 쳐봐. 그럼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럼 고장난 시상하부에서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TRH가 막 나온다고 쳐봐. 그럼 이제 그 자극을 받으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또 막 나와? TSH가 막 나와. 그럼 TSH가 막 나오면 그게 또 어디다 자극을 주면? 갑상샘에 자극을 막 주면 뭐가 막 나와? 티록신이 막 나와. 근데 티록신이 막 나와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런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티록신이 피드백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간내의 시상하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피드백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TRH가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그럼 계속 TRH가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계속 TSH가 나오면 갑상선에 티록신이 계속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잘못됐다고 쳐. 얘가. 근데 예를 들면 뇌하수체 전엽이 고장이 났어.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이제 고장이 나면 예를 들면 TRH에서 뭘 주는데 자극을 줘. 그러면 고장났다는 게 뭐 여러 가지니까 이상이 생기 여러 가지니까 예를 들면 TRH의 자극을 받았는데 뇌하수체 전엽이 제대로 뭐 한다? 작동을 안 해. 그럼 뭐가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럼 TSH가 분비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TSH가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갑상선에서 뭐가 안 나온다? 티록신이 생산이 안 되겠지. 무슨 말이 돼요? 그럼 반대로 갑상샘이 뭐 한다? 갑상샘이 고장났어. 그럼 갑상샘이 고장나면 TRH가 예를 들면 자극을 주고 TSH가 자극을 주는데 갑상샘 자체에서 뭐야? 티록신을 뭐 하면? 생산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티록신 생산이 안 되면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전엽이 멀쩡하니까 얘네들이 신호를 계속 보내도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 생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갑상샘이 점점 이렇게 부어 올라서 뭐 하는 거냐면 혹처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병이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따가 뭐 혹시 문제 풀 시간이 있으면 이 각각의 부분들이 어디가 고장 났을 때 이 호르몬의 분비량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한 5개, 6개 정도 집어넣었는데 아마 이번 시험 문제 풀 때 그게 이제 실험 탐구로 나오면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할 때 설명할 때 이 과정 있잖아. 지금 TRH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고 거기서 TSH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이 갑상샘으로 오면 티록신이 나오고 티록신이 기능을 다 하면 무슨 작용 때문에?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주면 TRH나 TSH 향이 줄면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준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경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은 필요할 때는 뭐하고? 필요할 때는 분비량이 늘고 그 양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을 땐 분비량이 이게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피드백 작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임성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량작용, 서로 반대로 조절하는 이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1번과 2번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호르몬의 양이 뭐 한다? 필요할 땐 양이 많고, 불필요할 때는 양을 줄이는 이제 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양성 피드백이다 해서 이건 거꾸로 어떤 결과에서 원인 과정을 봤을 때 원인에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결과가 원인을 더 뭐 하는 경우도 있냐면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도. 그렇지? 너네들이 머리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넣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다 뭘로 출제되니까 음성 피드백만 출제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그림에 보면 여기 히말라야에 사는 이제 할머니거든. 그죠? 그래서 갑상샘이 엄청 뭐 하는 거야? 갑상샘이 엄청 비대해진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요딘 섭취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살기 때문에 해조류를 섭취하기가 힘들어서 체내에 아이오딘이 결핍되는데 아이오딘 자체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티록신을 생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섭취를 못 하는데 티록신이 우리 몸에 뭐 하니까?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TRH가 분비되고 TSH가 분비돼서 갑상샘을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자극하니까 갑상선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병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갑상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의 의미가 이해가 돼? 일단 뭐 문제는 풀면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항상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예를 3개만 하면 이제 오늘 끝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분량 조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체온 조절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혈당량 조절. 이 3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상식인데,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중간고사 때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어. 근데 이제 뭐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우리 몸에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봄원 주머니거든. 그래서 봄원 주머니라는 게 있고, 그 봄원 주머니 기준으로 했을 때 혈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혈관이 들어와서 이 공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요게 사구체고 요게 뭐가 되냐면 이제 봄원 주머니야. 그러면 혹시 예전에 배울 때 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름이 뭔지 기억나? 콩팥. 응? 콩팥 동맥이잖아. 그럼 이제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뭐 하는 거야? 들어오면 그게 이제 모세혈관을 형성하면서 공 모양의 사구체를 만들고 그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게 봄원 주머니여서 예를 들면 사구체가 이렇게 있으면 봄원 주머니 얘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꾹 짜주는 거야. 그러면 꾹 짜주면 뭐가 일어나냐면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혈액의 성분 중에 일부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이 무슨 관이냐면 세뇨관이라는 오줌을 가는 관이거든.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방광으로 이제 오줌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세뇨관을 기준했을 때 여기는 요 혈관이 얘를 뭐 하고 있냐면 얘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있다가 다시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들어오는 혈관이 되는 거니까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콩팥 정맥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지. 들어오는 게 동맥이니까 나가는 건 정맥이 되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과를 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과를 하면 이 여과한 성분 중에 수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럼 거의 수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연아 자지 마. 수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분이 만약에 우리 체내에 뭐하면 필요하면 이 세뇨관에서 어느를 통해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수분을 다시 이렇게 재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흡수하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우리 혈액 안에 수분의 양이 뭐 하는 거야?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오줌의 양이 뭐 하는 거야? 오줌의 양이 주는 거지. 알죠? 그래서 이제 수분을 조절한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콩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콩팥에서 수분의 이런 식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까 설명했던 항이뇨 호르몬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좀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통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잖아. 그럼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이 뭐 하는 거야?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 몸의 농도가 뭐 하는 거야? 낮아지는 거고. 그럼 상대적한테 오줌의 양은 뭐 하면서? 줄면서 응? 오줌의 양은 줄면서 오줌의 농도는 뭐 한다? 진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좀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도 하나 이제 그림을 삽지해 놨으니까 요게 이제 요거랑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여기 2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벌써 눈으로 봐도 약간 어질어질하죠.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쭉 써 있어서 이제 어딘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어차피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들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 뭐 하는 거야?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
그 분비된 호르몬이 다시 이 원인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보면 정상의 혈장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뭘 많이 흘렸대? 땀을 많이 흘렸대. 그럼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 거야? 수분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건 혈액의 농도가 뭐한다? 진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그 신호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뇌하수체,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한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면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뭐가 줄면서 오줌의 생성량은 상대적으로 줄면서 수분을 재흡수 촉진하니까 혈장의 삼투압이 뭐한다? 올라가서 다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물을 너무 뭐 하는 거야? 많이 마셔. 알았지? 정상이었는데 물을 너무 마시면 혈장의 삼투압이 뭐 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뇌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를 뭐 하니까? 억제하면 오줌의 양이 늘면서 혈장 삼투압은 뭐야? 올라가서 다시 정상 범위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그 원인 때문에 호르몬이 나오고 그 결과에서 나온 호르몬이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원래 정상적인 범위로 다시 되돌려준다. 이제 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표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요 표를 보시면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이게 포지션을 바꿔서 어떻게 내는 거나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세로축이 혈장 ADH의 농도고 가로축이 어떤 값이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잖아. 그럼 답이 뭐야? 답이 거꾸로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대부분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를 반대로 봐서 선지하표에 반대로 본 값이 써 있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표시되어 있을 때 여기 그래프하고 뭐 해서 생각하는 거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왜 이러지? 얘부터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떤 값이 뭐 하는 거야? 정상값에 비해서 뭐 한다? 커지면 세로축 값에 있는 혈장에 있는 ADH 농도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거야. 그래서 잘라고 하지 말고 재미없지. 나도 재미없어. 유전만 했으면 좋겠어. 응? 더워.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요 색깔로 한 게 얘거든. 체액의 삼투압이다. 그래서 그냥 혈액의 농도가 뭐 하는 거야? 혈액의 농도가 커지는 거야. 알지? 그러면 정상값에 비해서 혈액의 농도가 뭐 하면? 증가하면 혈장에 무슨 농도가 늘어나면서 ADH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분의 재흡수를 뭐 한다? 촉진하면서 올라간 체액의 삼투압을 다시 뭐야? 정상 범위로 낮춰준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그래프니까? 비례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혈장의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체액 삼투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결과가 거꾸로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하면 항상 원인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원인이 뭐가 된다? 원인이 우리 몸의 체액의 삼투압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야? 올라가면 그 원인 때문에 결과보다 혈장에서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걔가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올라간 걸 다시 정상값으로 되돌려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맥의 혈압이랑 혈액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차피 혈압과 혈액량은 무슨 관계냐면 거의 비례 관계야. 그럼 여기에 이제 정상값이 있으니까 정상값보다 예를 들면 정상값보다 혈액량이 뭐 하는 거야? 떨어져. 알지? 그럼 예를 들면 정상값보다 혈액량이 떨어지면 혈중에 ADH 농도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분을 뭐 하면서 재흡수를 촉진하면 뭐 한다? 떨어진 혈액의 양을 원래대로 뭐 한다? 되돌려준다. 이렇게. 요즘에 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해볼게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에서 혈압이 뭐 했어? 혈압이 정상값보다 예를 들면 혈압이 뭐야? 혈압이 떨어졌어. 그럼 혈압이 떨어졌다는 건 혈액량이 뭐 한다? 줄었다. 그러면 혈장에서 ADH의 농도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가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다시 혈액량을 늘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현이가 칼 맞았어? 그럼 피를 막 쏟잖아? 그럼 혈액량이 뭐야?
줄지? 그럼 뭐가 막 분비돼? 체액상수와 ADH. 새끼는 왜 막 이상한 말 하지? 응? ADH의 농도가 뭐야? 올라가면서 방광을 통해서 이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뭐 한다? 막아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원인을 잘 생각하고 그 원인 때문에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다시 원인에 뭐 한다?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응? 왜? 모르겠지? 너도 모르겠지? 어? 손실이 없다고? 뭐야?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여기가 이제 무슨 값인데? 정상 값인데 그래프가 이거잖아. 하나는 비례고 또 하나는 뭐야? 반비례 그래프니까 예를 들면 반비례 그래프를 봤을 때 정상보다 값이 뭐하면 떨어지잖아. 그럼 정상가보다 값이 떨어지면 반비례 그래프니까 떨어지면 혈장의 ADH 농도가 뭐야? 올라가는 거잖아. 응? 떨어지니까. 그렇잖아. 이 정상값보다 떨어지니까 혈장의 ADH 농도가 올라가면 혈장의 ADH 농도라는 게 역할이 뭐니까?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ADH 농도가 올라가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떨어진 걸 다시 어느 값으로 돌려주는 거야? 정상값으로 보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원인에서 체액의 농도가 뭐야? 올라가? 그럼 그거에 맞춰서 혈장의 ADH 농도도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그럼 혈장의 ADH 농도 올라가면 수분의 재흡수를 뭐해서 촉진해서 다시 이걸 원래 값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소화를 하게 되면 혈액에 포도당의 양이 쫙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혈액에 포도당의 양이 쫙 올라가면 그게 뭐가 돼? 원인이 되겠지. 그럼 뭐가 쫙 올라가야 돼? 아니. 인슐린. 응, 그거에 맞춰서 인슐린의 분비가 쫙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답이 계속 거꾸로 나온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면 혈장의 ADH의 농도가 뭐 하는 거야? 혈장의 ADH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값이 뭐 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혈장의 ADH 농도가 늘면 혈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답이 다 거꾸로 나오지. 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여서 얘네들이 원인이 돼서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혈액량이 뭐 하면 줄면 뭐 하는다? 혈장의 ADH 농도가 증가하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문제를 바꿔볼게. 어떤 사람이 두 명인데 뭐 내용은 똑같아. 여기가 삼투압이고 여기가 ADH의 농도였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 대충 그냥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쳐 이렇게. 그렇지? A라는 사람과 뭐가 있다? B라는 사람 이렇게. 그럼 A라는 사람이 정상인이고 B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쳐.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뭘 갖고 있었을 때 똑같은 예를 들면 정상을 기준할 때 어떤 삼투압 값이 뭐야? 올라갔을 때 A하고 B 중에 B가 ADH의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뭐야? 더 적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B가 A보다 혈액이 원래 많은 거야. 그잖아. 혈액이 원래 많으니까 굳이 ADH의 분비량이 더 많이 나올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 이쪽에 따라서 얘를 보라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이건 뭐 물리에서 원래 많이 하는 거잖아. 물리 같은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면 얘네들이 같은 뭐가 나타날 때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분비량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왜 요만큼밖에 안 늘고 얘는 이만큼 느냐라고 하면 애초 자체에 혈액량의 차이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시험지가 장수가 엄청 많아. 왜 그런지는 알겠지. 다 이런 자료 해석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시험지가 장수가 한 6장? 많으면 7장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자료를 못 보잖아. 그럼 뭐 무조건 그냥 틀리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면 혈액형 구하는 것도 있고 쥐새끼 실험도 나오고 여기 막 또 그래프 뒤섞여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풀다가 지치겠지. 근데 별로 이렇게 잘 볼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공부를 그지같이 더럽게 안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왜 죽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싸우자는 거잖아. 얘가 때려달래요. 하기야, 그래. 우리도 맨날 와이프가 자기 맨날 뚱뚱했다고 자기랑 밥 같이 안 먹는다고 맨날 그러다가 먹지 마! 그러면 또 막 저렇게 맨날 승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체온 조절 원리다라고 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써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일단 사람은 추울 때 뭐가 있다? 추울 때, 더울 때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추우면 당연히 열 발생량을 뭐 해야 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막 뭐 하는 거야? 촉진해야 되는 거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킨다는 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혈관이 이렇게 수축하고 잇모근이 수축하면서 털이 바닥바닥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뭐 할 때는? 더울 때는 열이 발생하는 양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되고,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양은 뭐 한다? 뭐 늘려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거 너무 뭐 한 거야? 너무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인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 문제를 풀면 학교에서도 설명할 수도 있긴 있는데, 간내 시상학부에서는 설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점. 그렇지? 설정점. 그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보통 추운 겨울날 같을 때 차를 타면 춥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터를 일단 어떻게 해? 하이로 놓거든. 그냥 제일 높게 올려놓잖아. 그러면 빨리 뭐 해줘? 빨리 따뜻해지거든. 그렇지? 아, 그런 경우 너 차 없어 니네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간내, 우리 안에 있는 간내에는 설정점이라는 어떤 세팅 값이 있어서,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사람 체온이랑 설정점이 똑같은데 내가 예를 들면 극한의 추운 환경에 딱 도달하잖아. 그러면 간내가 우리 몸의 체온의 그 설정 값을 예를 들면 한 50도로 이렇게 올려놔. 그럼 50도까지 체온이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몸에 있는 물질 대사가 뭐야?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쫙 올려주는 거지. 근데 춥긴 한데 예를 들면 극한의 추위가 아니면 설정점을 약간 뭐야? 설정점을 약간 낮게 잡으면 온도가 더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가상의 세팅 값의 온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정점 하나를 정해주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뭐야? 무조건 우리 몸이 춥게 느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40도 고온인데도 추운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한이 생기는 게. 그렇지, 설정점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은 거야. 어? 체온 올라가라고. 체온 올라가서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변성을 유도하는 거지. 고온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분명히 체온을 재면 40도 하고 몸이 불덩이 같지만 계속 뭐야? 계속 바들바들 떠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요 간내 시상하부에는 세팅 온도를 만드는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것도 틀면 처음에 이렇게 딱 틀어 놓으면 얘가 뭐 예를 들면 23도, 22도 맞춰 있잖아. 그럼 그 온도에 맞춰 있는데 일단 주변 환경이 그보다 뭐야? 더우면 제가 계속 뭐야? 제가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이제 점점 기온을 낮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에어컨 같은 걸 틀었을 때 내가 몇 도로 맞추는 게 우리 몸으로 치면 뭐랑 똑같은 거야? 설정점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세팅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저런 정신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을 들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지. 왜, 화났어, 수연아? 아, 이제 정신이 들었어? 정신이 들었어?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응. 재미없고 응. 그렇지. 근데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냐,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잖아. 아니야? 공부 잘하고 싶어? 아, 그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자료를 좀 보면, 자,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체온 조절 중추의 온도의 변화에 따른 이 두 가지 값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체온 조절 중추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온도 값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체온이 보통 한 36에서 37 사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조절 중추의 온도가 이렇게 뭐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덥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게 열 발산량이나 발생량 중에 뭐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더워지면 뭐를 늘려야 돼? 아니, 더워지면 뭘 늘리는 거야? 열을 뭐 하는 거다? 열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양을 뭐 하는 거야? 늘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뭐가 된다?
체온 조절 중추의 온도가 올라가면 뭘 늘리면서 열을 발산한 양을 늘리면서 체온을 뭐한다? 체온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열 발산량이 되겠죠. 발산. 그럼 반대로 체온이 뭐해지면 체온이 낮아지잖아. 그럼 뭐 하는 양을 줄이면서 열을 발산한 양을 줄이면서 뭐 하는 양은 늘려야 돼? 열을 발생하는 양은 늘리는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열의 발생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발생량이고 B는 뭐다? 발산량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면 열 발산량이 뭐한다? 열 발산량이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 자료가 되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생량이나 발산량 이런 것들을 뭐야? 조절해서 체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큰 표가 있죠. 큰 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추울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더울 때인데 추울 때, 더울 때 중에는 시험 문제는 무조건 추울 때가 나와요. 왜냐면 추울 때가 작용이 뭐하다? 더 복잡해. 더울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제가 무슨 자극을 받는 거야? 저온 자극을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저온 자극을 받으면 그 춥다라는 신호가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감각신경,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간내의 시상압으로 뭐한다? 간내의 시상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요 라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간내의 시상압에서 TRH를 분비하고 그럼 내하수의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면 갑상선에서 뭐가 나온다?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를 뭐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저기 간을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열이 제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데가 간이에요. 사람 몸 중에 간이 되게 뜨거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할 때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 맞는데 가장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게 간이기 때문에 이제 간에서 특히 이제 물질 대사를 뭐 하냐면 촉진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간내의 시상압에서 요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건 이제 무슨 신호인 거야? 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호르몬 신호고 호르몬.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니네 책은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선생님 지금 설명한 이제 요 라인이 이제 호르몬 신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 신호라고 해서 추우면 간내의 시상압에서 이제 교감신경을 통해서 뭐 하냐면 자극을 주게 되면 교감신경이 부신 속지를 자극하면 아까 얘기했던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증가하면서 얘가 이제 또 뭐 한다? 물질 대사를 이제 촉진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피부 근처의 혈관을 뭐해서 수축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열이 뭐 하는 거야?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체온이 뭐 한다? 체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추울 때잖아. 그럼 반대로 뭐가 있겠어? 반대로 더울 때면 더울 때는 이 작용이 뭐 하면 돼? 반대로 잘 안 일어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뭐냐면 얘예요, 얘. 알지? 보통 우리가 추울 때는 뭐가 작용하는 게 맞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볼 땐 그럼 더울 때는 반대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교감신경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데 관련 지는 건 다 뭐다? 다 교감신경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는 게 저온 상태고 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뭐야? 완화가 되는 거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신경계를 단련을 하잖아. 특히 그 원심성 뉴런의 신경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세포를 단련하는 거 뭐 하면 돼? 생각을 많이 하면 되고 이 원심성 뉴런인 것들을 단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다? 근육 운동을 하는 거야. 골격근 운동. 근데 그거 말고 자율신경계를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찬물, 더운물밖에 없어.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찬물, 더운물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것 때문에 교감신경, 부감신경의 작용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거 하자면 뭐가 좋아? 그러면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그게 몸에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요새 심장 멈추는 거 아니야? 응? 뭐라고? 심장 멈추는 거.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찬물 더운 했는데 심장 멈추면 그 진정에 죽었어. 그래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마약 중에 하나가 체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돌핀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분비되는 게 찬물로 뭐 하면 샤워하거나 목욕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침에 그렇게 한 10분 정도씩 하는 게 좋아서,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아침에 수영하는 게 진짜 좋아, 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진짜 바짝 깨는 거지. 알겠죠? 응. 그래서 뭐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 발생량이랑 열 발산량이 뭐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혈당량. 그래서 혈당량 조절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써 있어서, 일단 얘는 이제 요 그림을 먼저 보면, 얘가 일단 뭘 했다? 밥을 먹어. 그러면 원래는 정상 혈당량인데,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거침으로 해서 혈당량이 뭐 한다?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혈당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혈당량이 올라간 거를 이 간내 시상하부에서도 감지를 하거든. 근데 이자 자체가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했다라는 신호가 뭐야? 이자의 베타세포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간내 시상하부에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뭐 한다?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혈당량 증가라는 신호가 오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뭐가 분비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일단 뭐다? 세포 내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던가, 아니면 뭐냐 하면 간에 신호를 주면 간에서 포도당을 무슨 형태로? 글리코젠 형태로 바꿔주는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지. 그러면 혈당량이 뭐 한다? 혈당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혈당량이 뭐 하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하잖아. 그럼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자의 뭐다? 알파세포나 어디를 자극하면,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뇌하수체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오면서 혈당량을 뭐 한다? 올려주는 거지. 근데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우리 몸은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혈당량 높이는 호르몬이 3개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가 위험한 거야? 혈당. 아니, 우리 몸은 고혈당이 위험한 거야? 저혈당이 위험한 거야? 우리 몸은 저혈당이 위험한 거야, 훨씬. 왜냐면 이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의 거의 한 30-40%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뇌로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아웃이 오는 거야. 원래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혈당 쇼크가 딱 와서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막 쳐서 죽이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뭐가 진짜 위험하다? 저혈당이 진짜. 그러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당 떨어졌다는 말 있잖아. 거짓말이야. 당이 떨어지죠. 만약에 진짜 당 떨어졌잖아. 그러면 쓰러지지. 그래서 우리 몸의 체내는 혈당량이 거의 뭐 해야 돼? 거의 항상 일정한 상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혈당이랑 뭐일 때, 저혈당일 때 이런 식의 이제 차이가 있구나라는데, 뭐가 안 나왔어. 아까 혈당량 올리는 것 중에 다시 정리해 보면, 그 어디서 나오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인데, 뭐 하나 빠졌어. 당코코가 빠졌잖아. 당코코는 방식이 틀려서 빠진 거야. 당코코는 보통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당량 올려주는 호르몬.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어디서 나온 뭐라고? 부신 거침.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료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림은 체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뭐다? 농도 변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양쪽 그래프를 동시에 보는 거니까 혈당량이 뭐 한다? 혈당량이 올라가잖아.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면 그게 원인이 돼서 뭐의 분비가?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혈당량을 뭐 한다? 낮추는 거지. 그럼 반대로 혈당량이 뭐 하게 되면?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면 뭐의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혈당량을 다시 뭐 한다? 높인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량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반대로 하면, 거꾸로 해보면, 인슐린 분비되면 혈당량이 뭐 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걸 거꾸로 하면
지금 이 그래프를 얘를 보고 얘를 보면 아 인슐린이 분비가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료를 뒤집어 버리면. 알지?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호르몬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항상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 학교에서도 배워서 알겠지만 여기 보면 1형 당뇨병이란 뭐가 있다? 2형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하고 뭐야?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은 얘나 얘를 보면 밥을 먹고 나면 혈당량이 다 뭐야? 혈당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제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비교하면 애초에 뭐다? 애초에 인슐린의 농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농도가 낮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능력이 뭐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뭘 맞아야 돼?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농도가 올라가는 건 정상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야?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고점의 농도는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도 혈당량이 뭐야? 잘 안 떨어지는 거잖아. 저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너무 높게 유지하잖아. 이거는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의 수용체가 존재하는 부분이 민감도가 다 떨어진 거야. 하도 처먹어서. 그래서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되지만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신호를 줘도 뭐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는 현상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통 돼지들이 걸리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1형이 이제 소아당뇨병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2형이 이제 뭐가 되냐면 대사성 질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형하고 2형도 뭐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지? 다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